3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공개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대선 전국 여론 흐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새해 처음 뵌 거니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그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거는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7.3%를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은 SBS가 의뢰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34.9%, 윤석열 후보가 26%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8.5%, 윤석열 후보 28.4%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배종찬 소장님께 좀 네. 여쭤볼게요. 일단 뭐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뭐 조사 기간 그리고 조사 방법 또 그 모집단의 그런 표집 방법에 따라서 일부 조금씩 수치 차이는 나지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은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드러난 경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중파 3사가 출구조사도 하는 출구조사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한 국면 전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가는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쫓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역시 사람 리스크다.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투스톤즈 갈등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이 추세, 정권 교체 여론이 약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연초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만회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번 선거 판세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방법을 소개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통계학적으로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이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차 범위 밖에 있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통계학적인 방법 오차를 뛰어넘어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차 범위 밖이니까 뭐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긴다 진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만 오차 범위 앞으로 앞서는 추세가 방송 3사 모두의 결과거든요. 그런 만큼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이기고 있는 추세라고까지도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지금 일단 뭐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새해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또 이렇게 각자 다른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데드 크로스라고. 그게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포지티브한 측면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갑자기 이 국면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후보에게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쳤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와의 그 불화, 갈등, 선대위 내부의 내홍. 이게 지난번에 벌써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거의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 다시 이게 봉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게 하나의 선대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고 아까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김건희 씨가 사과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거죠. 허위 경력이라든지 수상 경력을 부풀린 거.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앞서 두 개의 그 요인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쌓였습니다. 그게 발언이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갑자기 이제 바뀌었는데 국면이 이번 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 같아요. 주 52시간 발언도 그렇고 뭐 부정식품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뭐 전두환 관련 발언도 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해명은 있었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 말실수라고 치부하기보다 뭔가 근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같이 악재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잖아요. 지난해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선출됐을 때는 거의 뭐 10% 이상 또 앞섰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기고 있다고 보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득점을 많이 해서 이른바 골든 네. 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실점을 많이 해서 데드 크로스를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도 최창렬 교수님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결과가 또 중요한 것이니까요. 결과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건 경쟁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했든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얻은 정치적 반사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과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 데드 크로스이든 골든 크로스든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앞으로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서는 결과가 도출됐다. 말 그대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래도 대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여주셨던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제가 아직 대선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픽 관련된 그 지지율 관련된 그래픽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그 우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40%대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한계를 좀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표의 확장성의 문제인데 좀처럼 40%를 못 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하나 정도 제가 40% 나온 걸 봤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를 그걸 뭐 그거 하나 가지고 40%대에 안착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견고한 지지층이 있긴 있습니다. 30%대의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데 정치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지지층이 있습니다만 이게 뭔가 40%를 쭉쭉 넘어가는 여기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충분히 얘기됐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 득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제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도층 2030이라든지 이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럴 때 완전히 이제 이 이른바 얘기하는 이재명 대세론 이게 확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66일 남았기 때문에 아직 대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게 많다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아직 뭐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 선거가 다들 네거티브에 기반한 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득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간표 요인, 실점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으로 자꾸 올라가는 이런 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요. 전반적인 이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보세요. 대장동 이 의혹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여기 또 윤석열 후보도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 이게 여전히 지금 내연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법률적인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제 또 어떻게 부상되고 이슈가 또 쟁점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게다가 단일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단일화 그러면 야당과 안 후보와의 단일화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상당히 여러 변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일단 실제로 그 대선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득표율만 놓고 봤을 때 실제 그 이런 여론조사 말고 실제 투표장에서 찍었던 득표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당선이 되려면 40%대는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47에서 8%는 나와야 되거든요.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0%를 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대 대선을 보면은 한 47, 8% 그러니까 절반을 넘기지 못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정권의 당위성을 위해서도 결선 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대선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47, 8%에서 당선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30% 후반 정도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머물러 있는 것은 최창진 교수님 말씀대로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아직까지 안심해서도 안 되고 등심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2030 세대도 있거든요. 여성도 있고 중도층, M여중 이 중간지대에 아주 중요한 선거를 결정짓는 승부처의 여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결국 그래서 양강 두 후보 모두 어떻게 보면 부동층의 표심을 잡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반등의 불씨,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관련된 녹취가 있는 것 같은데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뜻에서 제가 우리 선대위를 대표해서 국민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중간에 그 카메라가 잠깐 흔들렸잖아요. 이렇게 예정이 없이 구두를 벗고 큰절을 했다라는 전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국민께 더 다가가려는 모습으로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전략을 바꿨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후보들이 항상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죠. 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뭐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워낙 윤석열 후보가 위기예요. 네. 지금 20% 이상 차이가 나는 오차범위 밖의 여론조사가 지금 거의 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단계에서. 이게 계속 이제 만약에 열흘, 그다음에 그 이상, 보름 정도 이 조사가 계속 이런 게 나오면 이 야권에서 상당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거죠. 선거를 치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고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아까 몇 개 진단을 했잖아요. 뭐 후보 부인의 문제도 있고 본인의 말의 문제도 있고 선대위 내부의 문제도 있고 이런 진단을 했는데 이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처방을 잘해야 돼요. 처방을 잘하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방이 잘 안 나와가지고 엉뚱한 약을 쓰면은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그 진단과 처방이 이게 사회과학이거든요. 그 자연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의학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잘 처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게 무슨 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뭐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잘 한다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계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반응 아닌가. 어느 후보나 당연히 이제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가는 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낮은 자세에 대한 반응 아닌가라고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최근 윤석열 후보가 좀 거친 언사 또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이라든지 2030 젊은 층을 상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 수위가 좀 높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 이런 목소리들을 다 감안한 행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몸을 낮추는 각도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각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득표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살짝 흔들리긴 해도 계속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 2030 세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리스크를 털어내야 되죠. 대선 후보가 유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리스크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더 많은 타격이 발생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투스톤즈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또 합리적일까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실수가 아니라 정교한 정책이 나올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을 낮추는 행동, 구두를 벗고 큰절을 올리는 이 몸의 각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권자에게 더 다가서는 마음의 각도를 낮추는 것 이게 더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마음의 각도도 낮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뭐 참고로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자연스럽게 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여러 그 악재 가운데 하나로 또 내홍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당장은 선대위에 복귀할 그런 생각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불화, 이게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현재 이 대표의 발언으로만 비춰 보면은 도저히 뭐 이 선대위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로서도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물론 가장 타격이 큰 거는 후보 본인이겠습니다만 이 대표도 지금 앞으로 정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지금 윤 후보가 잘했느냐, 뭐 이 대표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게 벌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다른 요인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이걸 글쎄요, 뭐 방법이 뭐 저는 선대위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뭐 윤핵관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대표는 어쨌든 윤핵관을 내쳐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기본적으로 윤 후보는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인적쇄신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인지 결국은 책임은 후보가 질 수밖에 없고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진영 내에서 당 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원망이 많을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텐데 그 원망하거나 뭐 책임론을 얘기가 뭐 하겠어요. 그야말로 평론가적 관점에서나 그건 하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윤 후보가 뭐 단판을 짓든지 그야말로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 대표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든지 저는 최근에 그 2030이 많이 이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 후보로부터 이 대표가 지금 합류하지 않는 거 선대위에서 이탈한 것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표를 얻는 게 선거의 거의 전부인데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고 나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냥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표를 얻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좀 냉철하게 이 윤 후보 진영에서 좀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악재와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제가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또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하고 유권자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 또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른바 제3후보 또는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볼까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좀 눈에 띄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준비되는 대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그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9%의 그 지지율을 좀 기록을 했고요.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3%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소장님 일단 네.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대권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리일 때, 네. 두 자리일 때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 수일 때는 어떻게든 그 지지층이 주는 영향력과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가 있죠. 네. 어떻게든 유력 후보들이 또 전체 선거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자리가 되는 순간 이거는 유력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다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어서서 15%, 20%대 가까이 간다면 이건 단일화가 필요한데 라고 또 유권자들도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은 지금 더 뿜뿜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을 얻는 것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안 후보에게 가고 있다. 중도층을 보더라도 그렇고 20대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윤 후보는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진원 앵커랑 방송을 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중요한 남자가 4명이 있다. 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여기 안철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보수, 중도 보수를 또 견인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 변수로 연초부터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은 올라가는데 위협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안 후보에게 접근할까? 네.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그 한 자릿수 지지율과 두 자릿수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결국 두 자릿수 지지율이 된다는 거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네 하면서 이른바 편승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좀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그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일각에서 이런저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는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시대를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새 시대의 마청이 되자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선을 긋는 이 발언 어떻게 보면 정말 끝까지 완주를 할 생각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까요? 아니,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건 뭐 정상이 아니죠,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아마 안 후보 생각에는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너무나 단일화 철수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또 만약에 단일화하면 그것도 철수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자릿수라 하더라도 설령 두 자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5%를 넘으면 지금 어차피 이재명, 윤석열 이 양대 거대 정당 이 카르텔 정당 체제에서 박빙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누가 이기더라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3, 4%, 4, 5%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하물며 두 자리가 된다면 아까 편승 효과 말씀도 하셨고 유권자들이 볼 땐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양대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리스크 투성이구나. 흠결 투성인데 안철수 후보가 나름 그래도 중도에서 존재감이 없다가 네. 두 자리가 되면은 9%하고 10%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 중도가 뭐가 있었네 후보들이. 그럼 대거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심리적인 이제 유권자들의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라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더 나아가게 된다면 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19대 대선 때 완주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양대 후보들의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이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자신이 중도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제3지대의 갈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사표화되고 양대 후보가 될 거란 생각 때문에 제3지대를 안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 있게 후보들이 역할을 한다면 제3지대 눈을 돌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직은 파괴력 있다. 저 사실 안철수 후보가 나올 때부터 미미할 때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건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철수하겠느냐, 철수 안 한다, 안 철수하겠다라고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단일화 논의를 하려면 뭐 당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쭉 저희가 그 알아왔던 거는 뭐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다, 불편한 관계다라는 분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로 보면은 네. 단일화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합당은커녕 왜냐하면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도 관계가 안 좋죠. 이준석 당대표하고도 껄끄러운 사이죠. 이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본다면은 인간적인 관계를 본다면은 단일화를 거론하거나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온다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전체 유권자에게 물어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유권자라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아니니까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해서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면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정권 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당의 지분을 비롯해서 지방선거 때에 국민의당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앞으로 배려하는 정치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아주 화끈하게 뭐 큰 폭으로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도 그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가능한데 얼마나 국민의힘이 인간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많은 부분을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 앞서 저희가 녹취로 전해드린 것처럼 단일화 생각이 없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와 관련된 그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좀 찾아보니까 우리 선거법상
그 이미 경선을 통해서 정해진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뭐 후보 교체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해석의 나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당원 같은 걸 보면 당원을 보면은 정말로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네. 교체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정말로 후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 그런 사유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규정할 수 있겠어요? 정말 후보에게 뭐 형사상의 사건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러니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요. 그런 가능성은. 그래서 저는 후보 교체가 대단히 어렵긴 어려운데 그리고 게다가 후보가 지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양쪽 다 후보들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당성을 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후보를 교체한다. 그건 사실 정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이 민주화 이후에 대선 때마다 나온 얘기였어요. 노무현 후보도 그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2002년도에. 후보 단일화 협의도 그렇고 항상 그 후보 단일화나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단지 추론컨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일단 윤 후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거의 10% 이상 차이가 계속 나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다. 그럼 후보 교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이건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을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윤 후보가 사퇴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이제 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 그 진영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압박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면 뭐 그건 사퇴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황이 과연 올까?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보 교체가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당내 당헌과 관련된 말씀이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그 당내 상황과 별도로 그 당 내부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그 탈당을 해서 그건 새로 불가능하죠.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건 그러니까 결국 선거법상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별도로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당 내부에서 그런 논의도 사실상 좀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론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02년에도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10%대 내려갔을 때 그때 교체론이 나왔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헌 당규는 볼 때로 공중파 3사의 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20%대인데 지지율이 윤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다. 정권 교체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정에서는 정권 교체 여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후보가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그때는 후보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대선과 정치는 이 선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어떤 판단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려질 줄 모르는 것이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 이번 대선이 대단히 이례적인 선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선 두 분이 나왔다고요. 양강이.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공직 선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에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후보 교체가 된 적이 없어요. 네. 어느 선거에서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런 선거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국회의원이 안 된 후보들이 나온 선거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례적인 선거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 교체론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단지 그건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떨어질 때 유권자나 지지자들의 압박이 대단히 압도적일 때 그때 아마 후보가 정당성을 여부를 떠나서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전제가 필요해요. 10%, 20% 차이 날 정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그건 뭐 후보 교체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선거 구도만 놓고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야권 후보, 제1야당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지형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좀 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이 이렇게 결과가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 안정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그런 여론의 흐름도 일부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도고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인데 정권 교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을 경쟁력 있게 가지 못하면서 그만큼 좀 약해졌다,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념적으로는 뒷받침이 됩니다. 보수 또 국민의힘 지지층.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과 정책인데 정책은 둘째치고 사람에서 막혀버린 거죠. 사람 리스크가 배우자,
이준석 대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있고 이게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정권 교체의 여론에 오롯이 올라타야 어부바 지지율이 되는데 올라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대선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분석해드린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기준이고 앞으로 또 여론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의 추이는 또 앞으로 두 분 기회 되는데 다시 모셔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대선 전국 여론의 흐름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